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7편 혹한의 노구 이끌고 명나라에 간 이색. 창왕이 즉위한 직후인 서기 1388년 8월 전제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개혁파 세력 관리들 사이에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에 앞서서 조주는 토지개혁뿐만 아니라 인재 등용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함께 역설했었는데요. 이때에 이르러서 좌사의 대부 이행 등을 중심으로 인재 선발에 대한 개혁 방안이 다시금 논의된 것이죠. 대저, 나라에서 관록을 제정한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진 사람을 양성하고 선비를 우대하려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관직을 설정하고 직무를 분담시키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따라서 아주 뛰어난 인재이거나 혹은 나라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승용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권신들이 나랏일의 실권을 잡은 이래 그러한 규정과 전통이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 궁벽한 촌에서 늦음하기 벼슬길에 나선 사람이나 처음 관계에 나선 젊은 인재들이 남과 같은 벼슬자리를 구하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서 뇌물로 노예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전답도 바치는 실정이지요. 권세가 한테 인정받으려고 진귀한 보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개나 말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비준이 내리기도 전에 아무개는 무슨 벼슬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미리 길거리에 나돈 형편입니다. 이 첨설 제도를 악용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본래 첨설이란 직책이 없는 사람이 나라에 공을 세웠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 인정해주는 직첩인데 지금 각 부에서는 정원 이외에 마구잡이로 첨설을 남발해서 이제는 첨설하면 지나가는 나무꾼과 아이들까지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 어찌하자는 것입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조준 대사원께서 토지 제도와 인재 등용에 대한 개혁 공론을 일으킨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지부진한 실정 아닙니까? 좌사의대부께서 다시 한번 전하께 소를 올리세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이들은 매관매직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첨설직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각종 면목 없는 관직을 남발을 해가지고 매관매직을 했습니다. 집권자가 자기하고 친분이 있거나 친분은 없더라도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 아무런 명목이 없는 그 관직을 남발을 해가지고 팔았던 겁니다. 가지고 실력 없는 사람이 정계에 등용해서 목에 힘을 주는 그런 현상을 고려 후기에 그 신진 사료들이 아주 극렬하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첨서직 중에 그 상의라는 재상격의 어떤 첨서직이 있는데 무려 70에서 80명에 이르렀다는 고려사 전례 기록이 있는 걸 통해 볼 때 이게 좀 약간 좀 오바라는 느낌이 있고 과도한 어떤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남발했다는 거는 재상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드디어 좌사의 대부 이행이 상소문을 작성해 창왕에게 올립니다. 이행은 인사제도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한 다음에 국왕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전하는 마음을 깨끗이 하시옵소서.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인 정은 잊어버리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인물을 선발하고 등용할 때에는 혹시 행실이 나쁜 자가 끼어 있지는 않는지 사감에 좌우되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살피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들의 공적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덕행을 관찰한 연후에 벼슬을 주도록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도배들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옵니다. 또 정원 외의 첨설직은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것인즉 군공에 의한 것 외에는 일체 금지하시옵소서. 또한 각 부의 백관들은 각각 맡은 직무가 있는 것이니 일정한 직무가 없는 자는 모두 도태하여 내보내야 할 것이옵니다. 의성고와 덕천고 등 여러 창고에 있는 돈과 국물은 사와 부승 그리고 주부 등을 배치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알겠습니다. 이행의 상소문을 도평이사사에 회부할 것이니 그리 적결하도록 하세요. 창왕이 이행의 상소를 도평의사사에 회부했고 이어서 사헌부에서는 앞으로 벼슬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행위를 금할 것을 청해 올립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조준이 토지개혁과 더불어서 주창했던 택인제와 관련된 개혁안이 이때에 와서 실천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정전제, 전제를 바르게 하는 것,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택인제, 인제를 가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관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만 이 국가가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관리 선발에서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의 문제까지 어떤 공공성이 확보되어야만 이 개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랫동안 그 문제가 되었던 고려의 관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 조준의 이 상소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교수는 이때 개혁된 내용들이 나중에 조선이 건국됐을 때 건전한 관료기구를 갖추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조준,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와 의기투합해 들고 나온 개혁작업은 창왕 즉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처음 조준이 전제개혁에 대한 소를 올릴 때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조정에서 지방에 파견해 지방관들을 감찰하는 알념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였죠. 창왕은 그 상소를 받아들여서 알념사를 아예 관찰 출척사로 명칭을 고쳐서 임명합니다. 각 도의 알념사를 도 관찰 출척사로 계층하고 양광도의 정당문학 성난을, 경상도의 전평양윤 장하를, 전라도의 전밀직부사 최유경을, 교주 강릉도의 전밀직상이 김사형을, 서해도의 밀직제약 조은흠을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대관들이 추천한 것이다. 그리고 각각 부사와 판관을 천거하라 하여 토지를 다시 측량케 하였다. 그러니까 지방 수령들을 감찰할 출척사를 재상급의 고위직에서 차출해서 임명한 것이죠. 창왕은 그 출척사들을 각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교지를 내리는데요. 맨 뒷부분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혹 군사규율이 문란하여 패전하거나 외적을 보고 겁에 질려 피하거나 고을이 적에게 함락되어도 구원하지 않은 자, 그리고 탐호하여 법을 지키지 않거나 태만하여 직무를 수행치 않거나 명령을 거역하여 생민을 학대한 자는 그 자리에서 징치하되, 그 대상이 양부 이상의 관직에 있는 자라면 일단 감금하고 보고하여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라. 봉익 이하의 관직자라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즉결 처분하라. 그대들의 지방 순행은 과인이 친히 가는 것과 동일하니 마땅히 과인의 지극한 심정을 살펴 행동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관등이 지방 수령보다 낮아서 제 역할을 못했던 알념사 문제는 재상급의 높은 관직자를 도관찰 출척사로 임명한 데다 국왕의 특별 교지까지 주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대 개혁이 이루어진 셈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 이성계가 고려 조정의 전권을 휘어잡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사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죠. 창왕이 자신의 생일이라 하여 죄수들을 석방하였으며 조영길, 강인유, 오충좌, 조미수 등도 또한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자, 이성계가 작심하고 숙청했던 라이벌 조민수를 어린 창왕이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한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 이성계로서는 썩 유쾌한 일이 아니었겠죠. 게다가 창왕은 왕안덕을 강화에 보내서 그곳에 유배되어 있던 우왕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예, 아버님 문제로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오시게 했습니다. 아버님이시라면... 과인에게 아버님이 한 분밖에 더 계십니까? 그렇지요. 강화도에 가 계시는 우왕 전하. 과인이 특별히 술과 음식을 마련해 줄 터이니 강화로 가서 위로해드리고 오세요. 그리고 도당에다 의복과 말 한 장, 아버님을 시중 들고 있는 내시와 시녀들의 겨울옷도 준비해두라 일렀으니 함께 가져가도록 하세요. 예, 전하. 가서 전하의 극진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오겠사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전하세요. 무슨... 강화섬에 갇혀 지내시려니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여 아버님을 장차 여흥으로 옮겨 지내시게 하겠다는 말씀 말입니다. 그래 하겠사옵니다. 틀림없이 무척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여흥은 지금의 경기도 여주에 해당합니다. 우왕은 곧 강화로부터 여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거주 환경도 많이 좋아집니다. 우왕이 강화로부터 여흥군으로 옮겨갔다. 그 고을 군사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고 그 고을의 세납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사좌사 조인벽, 찬성사 지용기, 동지밀직 우흥수, 밀직부사 유준 등을 보내 통진에서 우왕을 위한 연회를 베풀도록 하였다. 자, 우왕이 누굽니까? 최영과 더불어서 불경스럽게도 명나라의 요동정벌을 추진했다는 죄목으로 이성계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귀양을 가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 우왕을 창왕이 육지로 나와서 살도록 배려를 했었으니 이성계에게는 비위가 뒤틀릴 만한 일이었겠죠. 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우왕과 창왕 이 부자의 평화는 그다지 오래가진 못합니다. 물론 그 부자에게 비극적인 종말을 안겨준 사람은 이성계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1388년 10월 조정에서는 당시 고려의 최고 원로인 시중 이색이 개경을 떠나 외국으로 출장 가는 문제 때문에 술렁거립니다. 지금이 10월이니 이제 곧 연말이 닥칠 것이요. 어차피 우리 고려에서는 명나라 조정에 흰년 하래 사신을 보내야 하지 않겠소? 그렇지요. 첨손밀직 사사 이승인이 사신단을 이끌고 명나라에 다녀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근데 나도 이번에 명나라에 다녀올까 해요. 이 시중은 명색이 이 나라의 집정대신이 아닙니까? 연로하신 시중께서 어찌 명나라에 친조를 할 수 있단 말이오? 시중께서는 친조하시겠다는 말씀을 거두십시오. 혹한의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색이 늙은 몸을 이끌고 신년 하례사절로 명나라에 가겠다고 나서자 사람들이 모두 말리고 나섭니다. 자, 그렇다면 이색은 왜 이런 모험을 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자, 말리지만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공민왕이 승하하신 뒤에 명나라 황제는 수차에 걸쳐서 집정대신이 직접 찾아와서 입주할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 집정대신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친주할 놈들 내지 못하였어요. 근데 우리 고려는 그동안 명나라에 지은 죄가 있지 않소? 이 죄는 주상 전하나 집정 대신인 내가 가서 해명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요.
헌데 주상은 어려서 갈 수 없으니 내가 자진해서 가겠다 나선 것이요. 그런데 이색의 얘기를 들은 이성계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는 말하기를 강계하구나, 이용이요. 라고 칭찬하였다. 자, 우리는 여기서 편의상 이성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고려사에는 나의 이성계를 태조라고 칭해 놓았습니다. 하기야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이성계는 태조 임금이었겠죠. 이성계가 아무리 병권을 장악하고 조정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 고려의 집정이었던 원로 대신 이색을 향해서 마치 임금이 신하를 칭찬하듯이 그런 식으로 발언할 수는 없었겠죠. 어찌됐든 이때 이색은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였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왜 그 나이에 더구나 한 겨울철에 노구를 이끌고 굳이 명나라에 가겠다고 나선 것이었을까요? 강제광 편찬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색이 노구를 이끌고 그것도 그 이성계 친아들인 제일 잘 나가고 용맹스럽고 아주 정치적 수수가 뛰어난 이방원을 데리고 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런 분이 명나라 태조 그 주원장이 너희 고려가 진정으로 우리 명을 섬긴다면, 나 천자를 섬긴다면 너네 나라 국상 집정이 와서 입주라고 고개를 숙여라 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때 이색은 집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성계가 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색이 도평의사에서 회의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려의 집정이요, 나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저번에 철령이 그 철폐 문제는 고맙소, 또 탐나 문제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익주 교수는 이색이 겉으로 내세운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색이 노구를 이끌고 굳이 명나라 황제를 만나러 가겠다고 나선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색이 61세의 나이에, 그것도 시중이라고 하는 최고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외국에 사신으로 갑니다. 이건 대단히 큰 모험입니다. 그 이전에 고려의 관리들이 그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죽음을 당한 사례까지 있고 해서 고려의 관리들이 이 사신으로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색이 자청해서 그야말로 노구를 이끌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갑니다. 이색으로서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의 권력이 강화되고 또 전제개혁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전통 세력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고 하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창왕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서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색이 창왕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리하다 싶은 명나라 친조를 강행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색이 명나라에 가는 것이 어떻게 창왕의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고려사 열전편 이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색의 명나라 행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기로 하죠. 아니 됩니다, 이시중. 노구를 이끌고 이 엄동설안에 명나라의 대도까지 가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발 황제에 대한 신년 할애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이시중은 과인의 곁에 남아 계십시오. 그리하십시오, 시중. 더군다나 시중께서는 환호도 있지 않으십니까? 명나라 친조 계획을 재고하십시오. 나는 평민 출신으로서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으니 언제나 죽음으로 보답하려 하였는데 이제야 죽을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사 도중에 죽는다 해도 내 시체를 가지고 중간구실로 이용하여 나라에서 위임된 바를 황제께 전할 수만 있다면 죽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대도에 가면 내가 직접 황제를 만나서 신년을 할애하고
감국사를 보내줄 것을 청할 것입니다. 감국사를 청하겠다고 했는데요. 고려의 정치를 감시할 명나라의 관원을 파견해달라고 청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감국사가 와서 고려의 정치를 감시한다면 결국 이성계를 견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색은 명나라 황제에게 창왕의 명나라 친조를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창왕의 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명예 지원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색이 명나라에 직접 가서 주원장을, 황제를 직접 만납니다. 만난 자리에서 이색은 놀랍게도 창왕의 친조를 요청합니다. 왕이 직접 명나라에 오겠다. 이 국왕의 친조는 이때까지는 중국 왕조가 요구를 해와도 계속 고려해서 거부해왔던 것인데, 역으로 이때는 이색이 창왕의 친조를 통해서 창왕에 대한 명나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또 실질적인 지지가 아니더라도 명이 창왕을 지지한다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 이걸 통해서 고려 국내에서 창왕의 지위를 강화하고, 창왕은 나이가 어린 데다 왕위가 불안정한 처지이기 때문에 만일 명나라 황제가 창왕을 인정하고 신임을 해준다면 이성계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색의 계산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색이 첨서밀직사사 이숭인과 동치밀직 김사한 등과 함께 명나라로 떠나게 됐는데, 이 외에도 이색이 이끄는 신년 하례사절단에는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그 사람입니다. 이색이 떠나기 전에 이성계를 만났는데요. 아무쪼록 나라를 위해서 먼 길을 다녀오시겠다 하시니 더는 말리지 못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근데 내 이공에게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말씀하시지요. 이번 명나라 행차에 이공의 자제 한 사람을 동행시킬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회에 명나라 조정과 길을 터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승 싶은데. 그렇다면 제 아들 방원이를 날려보내겠습니다. 좋지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이색과 이성계는 훗날 조선 태종이 되는 이성계의 아들 방원을 사신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아마도 상대의 심중을 꿰뚫어보고 있었겠죠. 이성계 편향으로 서술된 고려사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이성계의 위엄과 덕망이 날마다 성하여서 안팎이 모두 마음으로 이성계에게 복종하고 있었으므로 이색 자신이 명나라에 갔다 돌아오기 전에 무슨 변이 생길까 두려워서 이성계의 아들 한 명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다. 네, 물론 이성계의 덕이 날로 성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성계에게 복종하고 있었다는 이 표현은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이성계의 세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강제강 이익주 두 고려사 연구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영을 제거하고 이색의 정치적인 파트너였던 조민수를 제거해버리고 이제 나머지 고려 왕조의 충신은 이색과 정몽주밖에 안 나는 겁니다. 나머지 신진사료는 거의 다 두문동 72연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정말 고려 충신은 이색과 이제 정몽주 정도가 남는 거고 전부 이성계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이성계 덕망과 유신이 날로 높아가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방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만에 하나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내쫓고 어떻게 해버리면 이방원이를 명예에게 볼모로 잡아놓을 심산도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역사적 상상력인데, 이색은 거기까지는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 이성계가 그 불축지변을 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 사행은 이색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좀 불편한 이런 사행으로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명나라에 들어갔던 것인데, 자기가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
그렇다면 정말로 이성계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성계가 어떤 일을 도모할까 두려워하여 이것이 새로운 왕조를 만든다는 것까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계가 뭔가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뭔가를 할 것인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색은 자신이 조정을 비운 사이 실권자 이성계가 무슨 변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방원을 인질 성격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색이 명나라에 가서 실제로 명태조 주원장을 맞대면했는지,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색 일행이 명나라를 향해 떠난 뒤에 창왕은 밀직사 강희백과 부사 이방우를 명나라에 보내는데요. 이때 창왕이 써보낸 글은 명나라 황제에게 조견을 청하는 표문입니다. 황제 폐하, 생각건대 선신이었던 공민왕은 중국의 성스러운 위협이 시작되는 때를 만나서 글을 올려 폐하께 귀순하고 동방의 신으로 자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먼 변방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런저런 사고도 많았으므로 비록 매년의 공납은 근실히 하였으나 한 번도 당신을 지척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미천한 저는 아버지의 명에 의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정사를 임시 대행하고 있으니 응당 황제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천지를 포용하는 도량과 높은 인덕을 지녔습니다. 변변치 못한 이 몸이 당신의 빛나는 광채에 접하게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삼가 만국의 신하들의 모임에 참가하여 다같이 당신의 만수무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색이 창왕의 친조를 청하기 위해서 몽소 명나라로 갔고, 뒤이어서 창왕 자신도 이렇듯 간절하게 주원장에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표문을 보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9살짜리 국왕은 명나라 주원장을 맞대면할 기회를 가지게 될까요? 1388년 12월. 전하, 명나라 황실에서 사신을 보내왔사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과인이 어찌해야 하는 것이오? 그런데 명나라 황제가 보냈으되 찾아온 사람들은 명나라 사람들이 아니옵니다. 그 무슨 말이오? 황제가 보낸 사람인데 명나라 사람들이 아니라니? 이번에 명나라 황제가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희산, 대경, 김여, 보화 이런 자들이온데 이들은 모두가 본디 원나라 출신이옵니다. 그들을 무슨 연유로 우리 고려에 보냈다는 말이오? 그들 중 희산이라는 자가 자신들이 명나라 황제로부터 들은 황명을 이렇게 전했사옵니다. 명나라 황제가 무엇라 하였다는 것이오? 나는 황제로서 너희에게 명하노라. 너희들은 짐이 북방을 정벌하였을 때 귀순해 온 자들로서 옛 원나라 달달의 친왕 등 그 수가 80여 회에 이른다. 너희들에게 모두 고려의 탐나루 가서 거주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너희가 고려로 가서 이러한 사유를 고려 왕에게 설명하고 탐나에 거주할 집을 꾸려달라 말하라. 고려에서 어찌하였는지 그 결과를 추후에 회보하라. 무슨 얘기냐면, 명나라가 원나라를 상대로 싸울 때 망해가던 원나라 황실의 제후들이 줄줄이 명나라에 투항을 해왔었는데, 그들을 그대로 두자니 나중에 무슨 일을 꾸밀지 잘 몰라서 아예 탐나로 귀양을 보낼 것이니 고려에서 알아서 거두어 주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패망한 원나라 황실의 유배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명나라에서 탐나의 군사를 파견하면 어찌 되는 것이오? 영락없이 우리 고려는 명나라에 탐나를 내어주게 되는 것 아니겠소?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주상 전하. 하지만 고려로서는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고려에 온 옛 원나라 황실 사람들을 받지 못하겠다고 되돌려 보낼 수는 없었겠죠.
결국 창왕은 전리판서 이희춘을 제주에 보내 새로 집을 짓고 한 집을 수리하기도 해서 거주할 만한 집 85개소를 준비하였다. 1388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전법판서 조인옥이 창왕에게 상소를 하는데요. 불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인옥은 상소문에서 전하, 이제부터는 도덕이 있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을 사람만을 불교 사원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방의 관원에게 조세를 징수하게 하시고 사찰의 노비 역시 지방 관원에게 명하여 일단 거두어들여 그 명단을 공문서로 작성한 뒤에 승려의 수를 계산하여 공급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남의 집에 유숙하는 승려들은 모두 간음을 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논죄를 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녀자는 비록 부모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절에 가지 못하게 하시옵고, 이를 어기는 자는 정조를 버린 것으로 논하게 하시옵소서. 향리와 영리와 공노비와 산노비는 모두 중이나 비군이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자, 이렇듯 사찰과 승려들의 행태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엄중하게 논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 사원정과 사원노비가 광범위하게 늘었던 겁니다. 이런 폐단이 이때 되면은 국고의 수입이 줄지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외구가 쳐들었는데 홍건조 쳐들었는데 싸울 사람이 없게 되지요. 이런 폐단을 조인옥이 보고 우선은 불교의 폐단 언급을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어떤 국고의 어떤 수입 재정 감소, 어떤 병력 규모의 감소, 군제의 문란까지 언급을 하면서 불교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승려들은 세속화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사원전이나 사원노비를 억울하게 노비가 두거나 또 억울하게 사원전에 편입되는 거는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하는 논리로서 이런 소를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리학으로 가느냐, 불교를 그래도 중심에 두는 어떤 패러다임의 사상계에 있어서 패러다임 논쟁을 슬그머니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 사회에서 세속화된 사찰과 승려들의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를 꺼내면서 성리학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의 사상 논쟁을 슬그머니 제기하는 거죠. 강재강 편찬위원의 분석이 이러합니다. 조인옥의 상소문 가운데 이런 대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본시 불교는 맑고 깨끗하여서 욕심이 적어야 하고 세상을 떠나서 속세와의 인연을 끄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니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도는 결코 아니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교는 국가 통치의 기본 사상이 될 수 없으니 배척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부터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정치의 도로 삼겠다는 조선 건국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불교가 사원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재산을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또 승려들이 승려들이 그 행동이 올바르지가 않다. 부녀자들이 절에 자꾸 드나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불교 자체에 대한 공격은 아닙니다. 사원의 문제고 승려들의 문제인 거죠. 조인옥은 일단 그런 문제를 엄하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교가 정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그 위상, 이것을 이제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인옥의 이런 주장까지는 불교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조선 건국 세력, 특히 정도전에 의해서 본격적인 척불론이 제기되지만 적어도 앞에서 소개한 정인옥의 상소문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공격의 성향이 강하다. 이익주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통적인 유학은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은데 성리학은 척부를 유자의 마땅한 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척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였을 때 고려의 이 성리학 수종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척불 문제만큼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고려의 불교적인 전통이 강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억불숭유라고 하는 정책이 표방되기까지 단계를 거치면서 불교에 대한 생각과 주장이 좀 전개가 되는데요. 일단 조인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전부 불교가 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폐해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려 후기 최고의 무장이었던 한 영웅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자 뒤에 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야 부르기가 자연스러운 인물이죠. 네, 최영입니다. 최영은 평장사 최유청의 5세 손이다. 그의 아버지 최원직은 벼슬이 사헌 규정에 이르렀다. 최영은 풍치가 헝걸차고 체력이 뛰어났다. 처음에 양광도 도순문사에 휘하에 있으면서 누차 외적을 사로잡아 용맹을 떨쳤으므로 달적으로 채용되었다. 공민왕 원년에 조율신이 반란을 일으키자 최영은 안우, 최원 등과 함께 그들을 모조리 처단하였다. 호군으로 임명되었다가 공민왕 3년에 대호군이 되었다. 홍건적이 서경을 침공하자 최영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화주 고려사 열전편에서 최영을 다룬 기사는 여타 무장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동안 최영이 세운 무공들을 그때그때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최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익주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최영에 대해서 이런 많은 그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의 문제, 최영이 불법을 저질러서 자기의 사리를 추구했다고 하는 이런 공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청렴한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아주 유능한 장수입니다. 홍건적을 격퇴할 때나 외부를 격퇴할 때 최영은 많은 전공을 세웁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 그 문신들에게 띈 최영의 아주 독특한 면모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명장일 뿐 아니라 문장에도 관심이 있고 교육을 받은 이런 군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최영이 고려시대의 명문입니다. 철원 최씨 가문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이런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 엘리트 무장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익주 교수가 최영을 가리켜서 문장에도 관심이 있는 엘리트 무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고려사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영은 전시분망한 중에도 이따금 시를 읊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어느 날 저녁에 여러 재상과 식구 이어짓기를 하였는데 경복궁이 먼저 부르기를 하늘은 옛 하늘이지만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로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최영이 대꾸를 지어 읊었다. 월위 명월이로되 상무명이로구나. 다른 명월이로되 재상 중에는 밝은 이가 없구나. 최영은 정의에 배반하는 것을 보면 이렇듯 깊은 증오로서 통렬히 배격하였다. 뭐니 뭐니 해도 최영하면 그의 청렴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전에 기술된 한 대목을 인용하도록 하죠. 최영의 나이 16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훈계하기를 너는 금덩이를 보기를 돌조각 보듯이 하여라 라고 하였다. 최영은 이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재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거처하는 집이 누추하고 초라했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다. 또한 의복과 음식을 검소하게 하였으므로 간혹 식량이 모자랄 때도 있었다. 남이 좋은 말을 타거나 좋은 의복을 입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개나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다. 최영은 고려 후기 있어서 이성계와 더불어서 하나의 큰 거목이었고 명장인데다가 충신 중에 충신이었죠. 그는 권문세가에 포함된 인물이었지만 청렴 결백하기로 유명한 권세가였습니다. 많은 권세가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농장은 늘리고
매관 매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고문 세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렴 결백했고, 또한 재상으로서 명장이었으니까 문무를 겸전한 고려시대의 보기 드문 그러한 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후사였던 모니노 우왕을 보필하였던 충신이었습니다. 최영에게 들씌어진 죄는 요동정벌을 감행함으로써 감히 천자의 나라인 대명제국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위화도 회군 직후에 이성계에 의해서 숙청된 최영은 고봉, 즉 지금의 경기도 고양으로 귀양을 가는데요. 조정 권력을 휘어잡은 세력은 이후에도 최영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최영이 고봉에 유배됐을 때 장수들이 회의를 열어서 최영을 하포로 옮기고, 최영의 신임을 받았던 송광민은 원주로, 안소는 안변으로, 정승가는 영해로 각각 귀양을 보냈다. 우왕이 물러나고 창왕이 즉위한 직후에 조정에서는 최영을 하포로부터 잡아들여 순군옥에 가두고서 왕안독, 정지, 류만수, 정몽주, 성성린, 조준 등으로 하여금 최영을 신문하게 하였다. 마침내 최영을 다시 충주로 귀양 보내고, 최영의 신임을 받았던 조규는 각산으로, 밀직사 조림은 풍주로 매를 쳐서 귀양 보내고, 정승가, 안소, 송광미, 이논보 등은 유배지에서 처형하였다. 최영을 다시 개경으로 잡아올려 순군옥에 가두었다. 최영을 다시 잡아다 옥에 가둬둔 상태에서 앞서 불교 사찰과 승려들의 적폐를 질타하는 내용의 소를 올렸던 바로 그 조인옥이 최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제출합니다. 전하, 최영은 공민왕을 섬겨 흥왕사의 난을 평정하여 싸우며 홍건적을 쳐서 북방으로 몰아냈사옵니다. 또한 우왕을 도와 승천부에서 왜적을 물리쳐서 국가를 보존하였고, 악당들을 소탕하여 민생을 건져내기도 했사옵니다. 그 공은 크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요동공격을 결정함으로써 명나라 황제에게 죄를 지어 거의 나라를 뒤집어 엎을 뻔했사옵니다. 공이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그 죄를 밝혀서 명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옵니다. 조인옥의 상소에 이어서 문화부 낭사 허웅이 또 소를 올려서 창왕에게 과단성 있게 단죄를 명령하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결국 창왕은 이들의 상소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알겠소. 최영을 참수하시오. 마침내 최영을 죽였다. 그의 나이 73세였다. 최영은 처형될 때까지도 말투와 안색에 전혀 변함이 없었다. 죽던 날 서울 사람들은 모두 저자의 문을 닫고 장사를 중지하였으며, 이 소문을 들은 거리의 어린이들이나 시골 부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최영의 시체가 길가에 놓여 있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에서 내려 조의를 표하였다. 만약 요동정벌이 성공을 하고 이성계가 오히려 요동정벌의 부분적인 어떤 활동밖에 못해가지고 처벌을 받고, 최영이 많은 그 무장이나 그런 어떤 그 신진사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면은, 왜 신진사류 중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문세가나 다름없는 일전일주론자의 지지를 더 받았다고 한다면은 고려 왕조가 그래도 더 오래 유지가 되었겠죠. 근데 그 정반대의 어떤 역사적 현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성계가 득세를 하게 되고 신진사류와 더불어서 조선왕조 개창으로 가는 거니까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노장, 그리고 고려 왕조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가게 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인물이 되는데, 요동정벌을 감행해서 대국인 명나라의 황제를 노엽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가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유일한 죄목이었으니 대단히 억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 연구자들은 최영이
당대 동아시아의 국제 조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위화도 회공파와 그 신진 사료들의 그 명분론에 그 희생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고려 후기 그 명장 열정에 올라도 되고 명재산 열정에 올라도 되는 그런 우리 유인으로서 평가를 해주되 다만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오판한 점은 우리가 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진 사료의 친명 반원 그 노선에 그 찬동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최영 장군이 추구했던 그 어떤 국권 회복, 영토 회복, 그리고 자주성 측면에서의 그 고려국의 그 위상을 높인 점은 그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여부를 떠나서 그가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고려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도 이제 원이 아니라 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정치 세력에서도 권문세족이 점점 그 몰락하고 신흥사대부가 등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불교에서 성리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그 중요한 변화들이 서로 얽히고 얽히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아주 격변기였는데 이런 변화를 최영은 제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영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구세력을 대표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 큰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역사의 변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겠죠. 이성계의 충복이자 사안마다 그 진영의 저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간대부 윤소정이 최영의 죽음을 두고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올라 있습니다. 최영이 세운 공은 한 나라를 덮었으나 그가 지은 죄는 천하에 가득하다. 이성계 진영의 저격수다운 논평입니다. 최영이 지은 유일한 죄가 요동정벌이라고 했는데요. 설령 국제정세를 오판해서 요동정벌을 주도했다고 해도 그것이 나라에 대한 반역일 수는 없겠죠. 위화도 회군으로 대세를 장악한 이성계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셈인데요. 비록 이성계를 비롯한 당대의 조선 건국 세력으로부터는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600년 뒤에 후세 사람들은 그를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던 청렴한 관리이자 한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고 노래합니다. 자, 한을 안고 눈을 감았을 그에게 작은아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서기 1389년 1월 대마도 해안. 지금 왜군들은 선박을 정박시켜놓고 모두 잠이 들어있다. 저기 정박해 있는 외선들이 우리 고려를 침공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와 자식들을 죽이고 양곡을 약탈해간 악당들의 해적선이다. 자, 왜군의 함성들을 향해 불화살을 날려라. 장군! 외선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국소리를 크게 울리고 장교들은 해안으로 상륙하여 왜군들의 건물을 모두 불태워라! 장군! 저쪽에 왜군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니 된다! 저놈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소탕하고 억울하게 잡힌 우리 고려의 백성들을 구출해야 한다! 도망치는 왜군들을 추격하라! 대마도 해안에서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이 사람은 경상도 도순문사 박위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도순문사가 왜 갑자기 대마도에 나타나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박위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보자. 박위는 밀성, 즉 경상도 밀양 사람이다. 우왕 때 김해 부사가 되어 왜군을 황산강에서 공격하여 29명을 베었다.
또 한 번은 외적이 선박 50척을 가지고 김해군 남포에 나타나서는 바람을 이용하여 황산강을 거슬러 오른 다음 밀성을 침공하려 하였다. 박위는 정찰을 통해 적들의 계획을 간파하고 양쪽 강가에 군사를 복병시켜 모두 물리쳤다. 그러니까 박위는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왜구들을 상대로 싸워서 전공을 세운 장수였는데요. 이성계와도 관계가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박위는 우왕이 요동을 칠 때 원수로서 출정하였다가 이성계를 따라서 회군한 뒤에 다시 경상도 도순문사가 되어서 상주와 고령 등지에 출몰한 왜구들을 물리쳐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고려사 열전편 박위전을 보면 박위의 대마도 공격을 이렇게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박위는 전함 100척을 가지고 대마도를 공격하여 왜군의 선박 300척과 그 근방 해안 지역의 건물들을 거의 다 불살라버렸다. 원수 김종현, 최칠석, 박자한 등이 뒤따라왔으므로 그들과 협력하여 왜구들에게 붙잡혀갔던 고려의 남녀 100명을 찾아서 데리고 왔다. 주상 전하, 기뻐하시옵소서. 기쁜 소식이라 하였소? 어서 말해보시오. 박위가 전함 100척을 거느리고 대마도로 건너가 왜군 선박 300여 척을 불사르고 인근 해안의 건물도 모두 불태웠다 하옵니다. 오, 듣던 중 반가운 얘기요. 박위 장군이 비로소 그동안 왜구들에게 침탈당해온 백성의 한을 풀어주었구려. 뿐만 아니오라, 왜구들에게 잡혀간 우리 백성 100명도 데리고 왔다 하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과인이 특별히 교서를 내려 그 공로를 위로해야겠소. 지금까지는 고려를 침공한 왜구들을 방어하느라고 급급했었는데 왜구의 전진기지인 대마도를 선제 공격했다는 기사가 왜 갑자기 돌출적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